모두 체포하라. 2025년 10월 12일 새벽, 텍사스 오스틴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423명이 FBI에 의해 일제히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산업 스파이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고, CNN은 한국 기업들의 조직적 기술 탈취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체포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마치 테러범을 잡는 것처럼 무장한 요원들이 몰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즉각 요동쳤고 한국 정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8시간 만에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나섰고 그들은 한국을 위해 자국의 안보동맹까지 걸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결국 무릎을 꿇었고 주도자들은 하나둘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모세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루살렘 시각으로는 정오였지만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정보담당관이었습니다. 레비 박사님, 지금 당장 뉴스를 켜보십시오. 텍사스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삼성 오스틴 공장, FBI 대규모 급습, 423명 동시 체포.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423명이라니요? 이건 체포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갑을 찬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FBI 차량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잠옷 차림이었고 어떤 이는 출근길에 붙잡힌 듯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한 여성 엔지니어는 어린 딸의 손을 놓지 못해 요원이 강제로 떼어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건 약탈입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히브리어가 튀어나왔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배운 게 있다면 이 나라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전 세계가 우리를 외면할 때 한국은 탄약과 특수강을 보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라는 말만 남기고요. 저는 즉시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레비 박사님, 우리 국민 17명도 체포됐습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기술 자문으로 일하던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입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은 한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겨냥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텍사스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 슈타인, 모사드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아비, 자네 미국 쪽 인맥으로 뭔가 들은 거 없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세, 이건 인텔과 퀄컴이 주도한 일이야. 삼성의 3나노 공정이 너무 앞서가자 FBI를 동원해서 쓸어버리기로 한 거지. 증거는 이미 만들어놨어. 내부 고발자랍시고 조작된 문서들이 산더미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법의 이름을 빌린 기업 테러였습니다. 오스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한국 교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려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든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스틴 연방법원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한국인과 이스라엘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잡혀갔어요. 20해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인데 갑자기 스파이라뇨.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반드시요. 하지만 법원 안 상황은 더 가혹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조작된 이메일, 위조된 계약서, 가짜 녹취록까지 제출하며 423명 전원을 기소했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제안했습니다. 언론은 이미 한국의 조직적 기술 절도로 결론을 내린 듯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예루살렘의 총리실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973년 한국은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423명,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자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예루살렘 총리실 직통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레비 박사님,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귀국하십시오. 총리께서 비상안보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브리핑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창밖의 텍사스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둠 너머에서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 오전 6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에 들러 샤워라도 했겠지만 총리실 차량이 이미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막과 구릉,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황금빛 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울했던 순간들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우정도요. 총리실에 도착하자 이미 안보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모사드 국장, 그리고 총리. 모두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레비 박사, 직접 보고 온 상황을 말해주십시오. 총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새벽 급습, 조작된 증거, 그리고 우리 국민 17명이 함께 체포된 사실까지.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약탈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에서 밀리자 국가 권력을 동원해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과 우리 이스라엘을 동시에 겨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두 나라의 기술 협력이 그들에겐 이협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양국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비드 엘바즈, 욤키푸르 전쟁 당시 공군 사령관이었고 지금은 국가원로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용서하시오, 총리. 늙은이가 끼어들어도 되겠소?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비드 장군은 천천히 회의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973년 10월 13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우리 공군기들이 시나이 상공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탄약이 바닥났고 미국의 지원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비밀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mm 기관포 탄약 30만 발과 특수 강판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탄약으로 우리는 사흘을 더 버텼고 미국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전선을 지켰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비드 장군은 총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총리, 그때 한국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라고. 그저 친구가 어려우니 돕는다고만 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총리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레비 박사, 정확한 숫자를 말해주십시오. 지금 텍사스에 억류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국인 406명, 우리 국민 17명, 총 423명입니다. 총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23명 전원을 구출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외교부 장관이 다시 우려를 표했습니다. 총리님,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이 진짜 동맹이라면 무고한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모사드 국장, 예, 총리님. 특수팀을 구성하십시오. 최고의 변호사들과 정보요원들로요. 레비 박사가 팀장을 맡을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총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총리님, 저는 학자입니다. 현장 작전은, 박사님은 30년간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어도 하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보다 적임자는 없습니다. 총리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버렸을 때 한국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 곁에 설 차례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다비드 장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레비, 자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네. 그는 낡은 가죽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3년 벤구리온 공항 활주로였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수송기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탄약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나였네. 그날의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어. 전 세계가 우리를 외면할 때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손을 내밀어줬다네. 우리가 받은 건 탄약만이 아니었어. 희망이었지.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수팀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사드 출신 정보요원 5명, 국제법 전문 변호사 3명, 그리고 사이버 전문가 2명, 모두 각 분야 최고였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423명을 구출하는 것. 하지만 방법은 그들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싸웁니다. 제 오랜 친구 아비 슈타인도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내부 고발 문서를 확보했어. 오퍼레이션 테크 스윕이라는 암호명이야. 인텔과 퀄컴이 지난 6개월간 준비한 작전이지. FBI를 움직이기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들고 언론 플레이까지 다 계획되어 있었어.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진실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자정이 넘어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억류 중인 한국인 엔지니어의 아내였습니다. 레비 박사님, 뉴스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꼭 살아 돌아올 수 있겠죠? 저는 예루살렘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별들이 빛나는 덫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네,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았습니다. 423명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작전 개시 첫날 아침, 저는 팀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의 비밀 작전실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423명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첫 번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김민준, 32살의 반도체 엔지니어, 아내와 4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틴 공장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보안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파이 혐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비 슈타인이 옆에서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모세, 우리가 해낼 거야. 시작하자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전은 3단계입니다. 첫째, 진실을 밝힌다. 둘째, 세상에 알린다. 셋째, 법정에서 이긴다. 라엘 변호사, 국제법 전문가인 라엘 코엔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그녀는 우리 팀의 법률 책임자였습니다. 아비가 확보한 내부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테크 스윕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삼성 엔지니어들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맥락을 왜곡한다. 둘째, 퇴사한 직원을 매수해서 가짜 증언을 만든다. 셋째, 이 모든 걸 FBI에 제보하면서 국가안보 위협으로 포장한다. 스크린에 증거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메일, 계약서, 내부 메모, 모두 조작되었거나 왜곡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라엘이 한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인텔 내부 임원들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끝이다. FBI를 움직여서라도 이번 기회에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 날짜를 보십시오. 작년 11월입니다. FBI가 수사를 시작하기 정확히 넉 달 전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조직적 음모의 증거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사이버 전문가인 요나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퀄컴의 법무팀 내부 문서입니다. 삼성 특허 소송 대비 시나리오라는 제목인데 여기 보십시오. 형사 입건을 통한 협상력 확보 방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법 권력 남용 계획입니다. 저는 이 문서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였습니다. 모세, 미국 언론은 이미 삼성 편을 들지 않을 거야. 그들도 결국 미국 기업들의 광고에 의존하니까. 아비의 말이 맞았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이미 한국의 조직적 기술 탈취라는 프레임을 굳혔습니다. 그때 막내 요원인 노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26살의 노아는 팀에서 가장 어렸지만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전략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가 미국 언론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언론은 다릅니다. 특히 영국의 가디언, 독일의 슈피겔, 프랑스의 르몽드. 이들은 미국 기업들의 횡포를 폭로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확보한 문서를 이들 언론사에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증거 기반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퍼뜨립니다.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게임을 우리 방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노아, 당신이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십시오. 라엘, 유럽 언론사 접촉은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저는 직접 런던으로 가겠습니다. 사흘 뒤,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디언의 탐사보도팀 에디터인 제임스 밀러와의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대량 살상무기 조작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였습니다. 런던 킹스크로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60대의 백발 기자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레비 박사, 당신이 보내온 자료를 봤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더군요.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제임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메일 원본, 내부 메모, 금융거래 기록까지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FBI를 도구로 사용했는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임스는 USB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입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에 주지 않고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그랬듯이요.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팀이 교차 검증을 할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21세기 최대의 기업 범죄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템즈 강변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라헬이었습니다. 박사님, 독일 슈피겔도 우리 자료를 받겠답니다. 그리고 프랑스 르몽드도 탐사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비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세, 대박이야? 인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어. 뭐라고요? 인텔 법무팀에서 일하던 직원이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해. 그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야. 실제 회의록, 녹음 파일까지 있어.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숨어 있어. 우리 요원이 보호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유럽으로 빼내십시오. 독일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곳이어야 합니다. 일주일 뒤 모든 것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가디언이 일면 톱 기사로 오퍼레이션 테크 수입 미국 기업들의 조직적 음모를 보도했습니다. 슈피겔은 기술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을 실었습니다. 르몽드는 21세기 신제국주의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예루살렘 작전실에서 저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유럽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마자 소셜미디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디지털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트위터에서 테크 수입 음모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입니다. BBC가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NHK가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결과 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423명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를 명령하며 검찰은 모든 증거의 적법성을 재입증해야 합니다. 작전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텍사스의 한국 교민회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준 엔지니어의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모세 레비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곧 석방됩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예루살렘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고 믿었지만 이렇게 빨리 세상이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텍사스 연방법원. 그곳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들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명령 이후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고 저는 라엘 변호사와 함께 매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개정 첫날, 법정은 인산인해였습니다. 한국 교민들, 이스라엘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기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검사 측에는 미국 법무부가 총동원됐습니다. 수석검사 데이비드 톰슨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톰슨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스파이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첨단 기술을 절취했고 이에 있습니다. 라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되었거나 맥락이 왜곡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라엘은 법정 스크린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인텔 임원들의 이메일, 퀄컴 법무팀의 내부 메모,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오퍼레이션 테크 수입의 전체 계획서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민간 기업들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사 측이 제시한 이메일들을 보십시오. 라엘이 2개의 이메일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제출한 것, 다른 하나는 우리가 확보한 원본이었습니다. 왼쪽은 검찰 제출본입니다. 중요 기술 데이터 전송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죠. 하지만 오른쪽 원본을 보십시오. 전체 제목은 정기 백업을 위한 중요 기술 데이터 전송, 회사 규정 준수입니다. 핵심 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톰슨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라엘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작된 증거가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검사 측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셋째 날에 터졌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인텔 법무팀 전 직원 마이클 존슨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창백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인, 당신의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텔 법무팀 선임 변호사로 12년간 근무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테크 수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그 작전의 법률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클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11월, 인텔 최고 경영진이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이 우리를 2년 이상 앞서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 방법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요? 법무팀의 특수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우리는 퇴사자들을 찾아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해킹해서 맥락을 왜곡했습니다. FBI의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톰슨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검증되지 않은 기각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존슨 씨. 마이클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관해온 모든 회의록입니다. 날짜, 참석자, 논의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임원회의 녹음 파일입니다. 인텔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삼성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라엘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지금 나왔습니까? 당신은 이 일로 경력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요.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야? 아니면 악당이야? 저는 제 아들에게 악당인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423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제 손으로 만든 거짓 증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판장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검사 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음을 인정합니다. 423명에 대한 기소를 전면 기각하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라헬과 포옹했고 방청석의 한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전은 법정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판결 직후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LG 등 한국 주요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부당한 처사를 목격했습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는 준비된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합니다. 둘째, 기존 시설의 단계적 철수를 검토합니다. 셋째, 미국 기업들과의 모든 기술 협력을 재검토합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철수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12% 폭락했습니다. 인텔과 퀄컴은 각각 18%, 22%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패닉에 빠진 그날 저녁,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아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세, 난리가 났어.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정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대. 백악관 경제팀이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엔지니어들이 인텔과 퀄컴 본사 앞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외치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서양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비,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1등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흘 뒤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대만의 TSMC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TSMC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어떤 국가의 부당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잇따라 입장을 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 없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워싱턴의 정치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청문회가 열렸고 FBI 국장과 법무부 장관이 의회로 소환됐습니다. 상원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국장님, FBI가 민간 기업의 도구로 전락한 겁니까? 법무부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경쟁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나라가 됐는가?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예루살렘 작전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여론도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고한 사람들을 구출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새로운 질서라니요? 저는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힘이 정의를 짓밟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힘을 이기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협력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스라엘 총리와 한국 대통령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역사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동맹을 넘어 가치 동맹을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술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예루살렘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석방된 김민준 엔지니어였습니다. 레비 박사님, 오늘 딸아이와 재회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네요. 박사님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973년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동맹이었습니다. 판결 일주일 뒤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이스라엘 기술 미래 포럼이라는 이름의 국제 행사였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모였고 50여 개국에서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 특별석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다비드 엘바즈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세, 자네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네? 아닙니다, 장군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연단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스라엘 총리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술 협력의 장이 아닙니다. 정의와 신뢰의 회복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우리는 부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리 곁에 섰습니다. 반세기 전 우리가 그들을 도왔듯이 그들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박수를 기다렸다가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K-테크 얼라이언스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기술 협력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데 52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술이 소수의 독점물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자산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함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데이비드 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칩의 개발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프로세서였습니다. 0.8나노 공정, 기존 칩보다 3배 빠르고 에너지는 절반만 사용했습니다. 무대에 한국과 이스라엘 공동연구팀 대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삼성 반도체연구소 박지훈 소장이었고 이스라엘 측은 텔아비브 공대 사라 레빈 교수였습니다. 박 소장이 손바닥만 한 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데이비드 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작지만 강력합니다. 인공지능 연산 능력은 현존하는 어떤 칩보다 뛰어납니다. 사라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이 칩의 특별한 점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개발 철학입니다. 우리는 독점하지 않습니다. 공유합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개방? 차세대 기술을 개방한다고? 저는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서 열린 비밀회의였습니다. 양국 기업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술을 개방하면 우리의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석 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입니까? 독점은 공격 같습니다. 하지만 공유는 동맹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방하면 전 세계가 우리의 동맹이 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힘으로 짓밟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게임으로요. 그래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칩의 기본 설계는 공개하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자신들의 개선 사항도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것. 오픈소스의 철학을 하드웨어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더 놀라운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TSMC 회장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TSMC는 K-테크 얼라이언스에 전폭적으로 동참합니다. 데이비드 칩의 양산을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구글은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 데이비드 칩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공지능 연구 성과도 이 동맹과 공유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잇따라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이스라엘 동맹편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인텔과 퀄컴의 독점보다 개방적 협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객석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보복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정한 룰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총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애플 본사 앞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다. 개방과 협력이 답이다. 영상 속에서 한 엔지니어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간 본 것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밀리자 상대를 범죄자로 만들다니?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퇴보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들이 발표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데이비드 칩을 활용한 조기 암 진단 시스템, 국방 분야에서 차세대 방어 시스템,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 예측 모델, 모두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기술 동맹의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석 달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저는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때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수송기와 이스라엘 군인들. 반세기 전 한국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 우리를 여기 서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전 세계와 나누려 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칩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칩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아프리카의 의사가 최첨단 인공지능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남미의 과학자가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럼이 끝난 저녁,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비드 엘바즈 장군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모세, 1973년에 내가 받은 희망을 오늘 전 세계가 받고 있네. 자네 덕분이야. 아닙니다, 장군님. 우리 모두의 덕분입니다. 그때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준 엔지니어의 아내였습니다. 레비 박사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편이 꼭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그녀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들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매듭이라고 하더군요. 절대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었답니다. 저는 그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세,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야.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실리콘밸리가 움직이고 있어. 그들은 인텔과 퀄컴 편이 아니라 K-테크 얼라이언스 편이야.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질서의 탄생, 한이스라엘,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다. 개방과 협력의 승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동맹이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의 행동이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제 휴대폰에 수백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학생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포럼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예루살렘 사무실에서 전 세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박사님, 큰일입니다. 노아가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텍사스 공항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출국이 막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긴급 명령을 내렸대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출국을 막다니.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비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세, 이건 보복이야. K-테크 얼라이언스 선언 이후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거든. 그들은 우리가 만든 흐름을 막으려고 필사적이야. 저는 즉시 텍사스의 라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박사님. 300여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지만 혼자 온 엔지니어들은 호텔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겼는데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나오다니. 라엘, 즉시 법원에 긴급 신청을 넣으십시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미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법적 절차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정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민 수백 명이 공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 교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서서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소식이 소셜미디어로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스틴의 미국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생들, 엔지니어들, 평범한 시민들이 공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삼성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없었다면 저는 대학도 못 다녔을 겁니다. 이제 제가 그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 물결은 텍사스를 넘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보스턴, 주요 도시마다 Let them go home이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이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강력한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92살의 사라 골드만 할머니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 생존자였습니다. 제 팔을 보십시오. 그녀는 왼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수용소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8년 전 나치는 우리를 번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용자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국적 때문에,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973년 한국은 전 세계가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다른 생존자 12명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함께 새겨진 팔찌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편에 섭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은 도덕적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사라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모세,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는 걸. 나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날 밤 텍사스 공항의 촛불은 수천 개가 됐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로 소환됐습니다. 의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람들의 출국을 막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관은 준비된 답변서를 읽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국가 안보요? 한 의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사흘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우리를 나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입니까? 아니면 국가 망신입니까? 청문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직후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국토안보부의 출국 금지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예루살렘 사무실에서 이 발표를 들은 순간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날 저녁 텍사스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300여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출국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양옆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한 미국인 노인이 한국 엔지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런 고통을 줘서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엔지니어는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민준 엔지니어 가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4살 난 딸이 아빠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하는 마지막 엔지니어가 게이트를 통과한 후 라헬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전원 무사히 탑승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자발적인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에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이스라엘 국가를 불렀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5만 명이 모여 한국 민요 아리랑을 합창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트라팔가 광장, 도쿄 시부야, 파리 에펠탑 앞,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긴다. 우리는 하나다. 기술은 인류를 위한 것. 저는 다비드 엘바즈 장군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군님, 봤습니까?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모세. 내가 78년을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야. 이게 바로 인간의 힘이지.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연대와 정의의 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3년에 한국이 보여준 것도 바로 이 힘이었습니다. 대가 없는 선에 그것이 반세기를 넘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특별한 환영식이 준비됐습니다. 텍사스에서 돌아오는 엔지니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첫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엔지니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로비가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김민준 엔지니어가 딸을 안고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달려가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울면서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공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준 이스라엘을, 촛불을 들어준 미국의 시민들을,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준 여러분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연대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사무실에서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423명 모두를 구출했습니다. 아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모세, 자네가 해낸 거야.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아니요, 아비. 우리 모두가 해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시민들이 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민심의 힘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라 골드만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웃었습니다. 모세, 오늘 기분이 참 좋구나. 옳은 일을 해서 그런가 봐.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배운 또 하나가 있어.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걸 증명했구나. 저는 할머니의 집을 나와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받은 선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423명이 무사히 귀환한 지 한 달 뒤,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기술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알프스를 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만년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UN 본부 회의장에는 65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K-테크 얼라이언스에 동참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 대표단과 마지막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박지훈 삼성 소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할 것은 0.5나노 데이비드 칩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라 레빈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이 칩의 성능은 놀랍습니다. 인공지능 연산 속도는 기존 대비 5배, 전력 소비는 3분의 1입니다. 의료 진단, 기후 예측, 우주 탐사까지 모든 분야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공개 범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박 소장이 답했습니다. 핵심 설계의 60%를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나머지는 동맹국들과 단계적으로 공유하되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 기술을 사용해서 개선한 내용의 30%를 다시 공개해야 합니다. 독점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각국 대표들이 입장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유럽 국가들,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의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놀랍게도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케냐 과학기술부 장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레비 박사님,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는 항상 구경만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은 몇몇 나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자산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지난 석 달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독점은 갈등을 낳지만 공유는 협력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데이비드 칩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0.5나노 데이비드 칩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핵심 설계를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함께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조건 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글로벌 의료 혁신 프로젝트. 데이비드 칩을 활용해 조기 암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케냐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슈퍼컴퓨터 수준의 기후 예측 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가 공유합니다. 셋째, 차세대 교육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제공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독일은 K-테크 얼라이언스에 전폭적으로 동참합니다. 우리의 정밀 제조 기술과 한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을 결합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양자 컴퓨터 연구 성과를 동맹과 공유하겠습니다. 기술 패권이 아니라 기술 공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일본 총리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로봇공학과 소재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와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석 달 전 423명이 범죄자 취급받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저는 의료 분야 발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칩을 활용한 조기 암 진단 시스템은 이미 임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정확도는 98%, 진단 시간은 기존의 10분의 1입니다. 스크린에 시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휴대용 기기가 환자의 혈액 한 방울로 15분 만에 암을 진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기기의 제조 원가는 $500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발도상국의 원가로 공급하고 최빈국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케냐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정말입니까? 우리 같은 나라도 최첨단 의료 기술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조기 진단만 됐어도 살 수 있었던 암으로 죽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지. 회의가 끝난 저녁,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비드 엘바즈 장군과 함께 내만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모세,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 세계가 하나로 뭉쳤어. 네, 장군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무슨 뜻인가? 미국입니다. 그들은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없이는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미국도 결국 합류할 거야. 그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리고 장군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사흘 뒤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미국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경쟁자를 적으로 만들었고 법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423명의 엔지니어들에게 공식 사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K-테크 얼라이언스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이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인텔과 퀄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FBI의 산업 스파이 수사 절차를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독점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 사무실에서 이 발표를 본 순간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비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모세, 우리가 해냈어. 미국까지 굴복시켰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비, 우리는 미국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함께 가자고 설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뒤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유나이티드 서밋이 열렸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미국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게임을 해왔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리는 제로섬 게임. 하지만 K-테크 얼라이언스가 보여준 것은 다릅니다. 함께 성장하는 윈윈 게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대표들이 차례로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텔 신임 최고 경영자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인텔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전 경영진은 모두 사임했고 저를 포함한 새 경영진은 협력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칩 생산에 동참하고 우리의 제조 기술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이 서밋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엔지니어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회사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이스라엘 미국 공동연구팀 리더로 임명됐습니다. 석 달 전 범죄자 취급받던 제가 이제 새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모든 게 박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과 422명의 동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K-테크 얼라이언스가 우주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25개국과 함께 차세대 우주정거장을 건설합니다. 데이비드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모든 연구 성과는 전 세계와 공유됩니다. 나사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도 합류했습니다. 저는 사라 레빈 교수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우주까지 가게 됐네요. 그러게요. 박사님, 석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우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힘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날 밤, 저는 다비드 장군을 찾아뵀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 저 별을 보게. 우리가 만든 동맹이 저 별까지 갈 거야? 네, 장군님. 그리고 그것은 모두 반세기 전 한국이 보여준 선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장군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가 그 선의를 되살렸어, 모세.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처럼 우리가 만든 동맹도 영원히 빛나기를 바랐습니다. 2030년 봄, 저는 예루살렘 국제회의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악몽 같았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텍사스에서 423명이 체포되던 그 충격적인 순간.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23 선언 5주년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정치인,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회의장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23개의 별이 원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각 별에는 당시 체포됐던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글로벌 기술협력재단의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비 박사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제 9살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오랜만입니다.
지윤이도 이렇게 컸네요. 지윤이가 유창한 히브리어로 인사했습니다. 샬롬. 레비 할아버지. 아빠가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구해주셨다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지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란다. 지윤아. 나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내 아빠와 422명의 다른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박사님도 놀라실 겁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자 무대 양옆 스크린에 지난 5년의 변화가 영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423명 체포 사건, 2025년 무죄 석방과 K-테크 얼라이언스 출범, 2026년 데이비드 칩 양산 시작과 150개국 동참, 2027년 글로벌 의료 혁신으로 300만 명 생명 구조, 2028년 차세대 우주정거장 건설 시작, 2029년 인류 공동 기후 대응 시스템 가동. 저는 이 영상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년 전 그 어두운 날에 누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 대통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5년 전 그 대통령과는 다른 분이었지만 정신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합니다. 5년 전 423명이 부당하게 체포됐을 때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힘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택했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423재단이라는 로고였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공동으로 423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전 세계 청년 과학자들을 지원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재 육성에 집중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재단의 초기 기금은 2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원은 인텔과 퀄컴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상금이 1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두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5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옆에 아비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이거 알고 있었나? 응, 모세. 지난달에 합의가 됐어. 인텔과 퀄컴의 신경영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더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423명의 엔지니어들이 보유했던 모든 특허가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이것은 5년간의 법적 싸움의 결실이었습니다. 인텔과 퀄컴이 부당하게 가져갔던 3,500여 건의 특허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허들의 가치는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K-테크 얼라이언스의 원칙에 따라 핵심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423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지난 5년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의료 분야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칩 기반 조기 진단 시스템은 현재 13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20만 명의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했고 이 중 280만 명이 완치됐습니다. 케냐 보건부 장관이 증언했습니다. 5년 전 제네바 회의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입니다. 우리나라 암 생존율이 30%에서 85%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교육 분야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은 90개국 5천만 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의 아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교육부 장관이 한 소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파르비나입니다.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일주일에 이틀만 갔습니다. 하지만 K-테크 얼라이언스 교육 플랫폼으로 공부해서 작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파르비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저를 세상과 연결해줬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어 제 나라를 돕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경 분야 발표도 놀라웠습니다. 글로벌 기후 예측 시스템으로 지난 2년간 자연재해 피해를 60% 줄였습니다. 태풍, 홍수, 가뭄을 정확히 예측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 특별 세션에서는 예루살렘 선언 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5년 전 K-테크 얼라이언스가 발표했던 원칙들이
이제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UN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UN 총회는 기술 공유와 협력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의 기초는 예루살렘 선언입니다. 스크린의 협약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둘째, 독점이 아니라 공유가 원칙이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기술 접근권을 보장한다. 넷째, 기술 분쟁은 협력으로 해결한다. 193개 회원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기술 협력 체제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연설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2만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년 전 텍사스의 그 어두운 새벽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423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준 용기, 이스라엘이 보여준 의리, 한국이 보여준 저력,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 이 모든 것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57년 전 한국은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선의의 씨앗이 반세기를 넘어 지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한국과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것입니다. 저는 파르비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소녀를 보십시오. 5년 전만 해도 그녀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변화입니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비드 엘바즈 장군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87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 모세, 자네가 해냈어.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 장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3년 태극기가 그려진 수송기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항상 생각해.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선의는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가 세상을 바꿉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해낼 수 있게 해주셔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박사님, 지윤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레비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가 히어로라고 생각해요. 아빠와 422명의 어른들을 구해주셨으니까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요. 사랑해요. 지윤이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423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텍사스의 새벽은 어둠 속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힘으로 맞서지 않고 정의로 이겼고,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택했으며,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423명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다. 협력과 공존, 정의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침 햇살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1973년 한국이 보낸 수송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실려있던 것은 탄약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57년을 여행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423 재단 첫 장학생 선발 소식이었습니다. 50개국에서 1000명의 청년 과학자가 선발됐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라 골드만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모세야, 왔구나. 오늘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오늘 이 순간을 보기 위해서였나 봐.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예루살렘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23개의 별처럼.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5년 전 텍사스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전 세계를 밝히는 횃불이 됐고, 이 빛은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1973년 한국이 보여준 선의가 57년을 여행해 세상을 바꿨듯이 지금 우리가 만든 변화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힘이 정의를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힘을 이기는 세상. 독점이 아니라 공유, 갈등이 아니라 협력, 증오가 아니라 사랑. 423명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전 인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3명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정의를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손을 내민 나라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57년 전 한국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작은 선의가 반세기를 넘어 세상을 바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도움, 그것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힘이 아니라 정의로, 독점이 아니라 공유로 나아가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423이라는 숫자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협력을 믿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선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의가 세상을 바꿉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저력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